네, 이번 순서는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엔 청년 맞습니다. 오늘도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두 분,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박용훈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요즘 그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행보가 연일 이제 이슈고 또 화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역대 영부인들을 잇따라 이제 예방한 뒤에 최근에는 여당 중진 의원 부인들과도 이제 오찬을 가졌는데 지난해 연말에 학력 위조 논란이 한창 불거졌을 때 아내 역할에만 조용히 충실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했었는데 예상보다 이제 많은 일정과 행보들이 보이면서 또다시 이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조용한 내조로 볼 수 있다, 아니다, 조용한 내조가 아니다. 두 분의 먼저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재섭 위원부터 들어볼까요? 글쎄요, 이 조용한 내조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그 김건희 여사가 배우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배우자가 누구냐 하면은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영부인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직책을 맡지 않다 하더라도 상당 부분 공식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헌정사상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부인이 그 영부인이 아닌 적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다소 이것이 공식이냐 내지는 비공식이냐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가 처음 맞이해보는 어떤 이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직책에 대해서 어떤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조용한 내조라는 말 안에서 조용하다라는 말도 중요하지만 내조라는 말에 조금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이 대통령을 내조하는 것이라고 하면 상당 부분 정치적인 생각을 띌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는 지금 김건희 여사가 만나 뵀던 분들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의 부인들 내지는 중진 의원들의 부인들로 한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어떤 유력 정치인을 만난다든지 여야 정치인을 두루 만난다든지 아니면 공식적인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분히 비공식으로서 내지는 사적 영역으로서 규정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배우자라고 하는 공식성이 사실은 이런 논란들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뭐 조용한 내조 정도로는 충분히 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무래도 언론이 아니라 관심이 많다 보니까 다소 집중이 좀 되는 면이 있긴 하지만은 이것을 뭐 공식적인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좀 그 내조가 아니라든지 조용하지 않다든지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저는 공식적인 활동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견이 다른데요. 봉하마을에 갔을 때도 이미 기자들에게 사전에 다 알리고 대통령의 배우자가 봉하마을에 가서 전직 대통령의 그 영부인을 만나는 게 어떻게 공식적인 행사가 아닐지에 대해 의문이 좀 있고요.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는 의미는 작년 12월이었죠. 작년 12월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언론이 해석한 것과 국민의힘에서 해석한 것은 영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고 조용히 내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아내의 역할에 치중하겠다고 받아들여졌는데 네. 대통령 대통령 당선 이후에 좀 많이 바뀌었죠. 봉하마을에도 가고 언론과 게시경에 대해 인터뷰를 하고, 이것을 볼 때 저는 애초부터 김건희 배우자께서 조용한 내조와는 좀 맞지 않는다. 연일 뭐 대통령과 함께 영화도 보고 빵도 사러 먹으러 가고 이것들조차 저는 정치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조용한 내조는 애초에 불가능하고, 제2부속실 폐지에 관해서 그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라고는 하지만은 지금 김건희 배우자가 공식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 정말 대외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는 만큼 그 제2부속실이 없음에 대한 폐해가 크거든요. 예를 들면 친오빠가 지금 기자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다든지 사진 같은 것들이 팬클럽을 통해서 나온다든지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 지인이 수행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마치 비선으로 비춰질 수 있다. 저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제2부속실을 폐지를 공약하셨지만 공식적인 것으로 격상해서
배우자의 활동을 좀 보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게 두 번째 질문이기도 했는데요.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한 제2부속실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도 차차 생각해보겠다 이렇게 여지를 남겼는데요. 그런데 부속실을 다시 살리게 되면은 공약 파기가 되기 때문에 또 정부 여당 측에서는 이에 대한 딜레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김재섭 의원님, 네,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신가요? 저는 필요에 따라서는 제2부속실을 부활시킬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대통령의 배우자가 가지는 공식적인 위치라는 것들을 고려하게 되면 안전상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메시지 한마디 한마디가 주는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됐을 때 훨씬 제도적으로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필요도 분명히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 바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이것을 공약 파기라고 보기에는 조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게 되면 지금 제2부속실을 부활시키자고 하는 주체가 대통령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제2부속실을 폐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가지는 권한 일부를 내려놓겠다라고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배우자가 누려야 되는 권한 같은 것들, 권능 같은 것들을 내려놓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상황이고 그 이후에 제2부속실을 부활시킨다고 했을 때 그것이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 권한을 보다 갖게 위해서 내지는 본인의 정치적 욕심을 위해서 이것을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당 내에서 우려사항들을 전달하고 있고 야당 내에서도 부활을 시켜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내려놓은 권한들을 다시 가져가시라라고 여야에서 지금 다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약 파기라기보다는 국정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훨씬 더 안정적인 방향들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으로 좀 선회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제2부속실을 살려야죠. 살려야 되고 공약 파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 근거가 빈약해 보이고 이미 사실 공약 파기는 많이 했잖아요. 군사들 월급 200만 원이라든지 여성가족부 폐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공약 파기의 문제 때문에 안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김건희 여사가 광폭 행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다양한 방문을 하고 네. 전직 대통령 영부인을 만나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김건희 여사가 정말 공식적인 행사를 하고 싶으면은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 된다. 지금 코바나 콘텐츠의 전무가 수행을 하고 친오빠가 이렇게 기자들과 접촉을 하는 것은 정말 비선이거든요. 근데 우리 국민들께서도 제2부속실 부활을 저는 원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비선이라는 것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종의 공식적인 선상에서 지금 수면 아래에 있다면 공식적인 선상에서 올라와서 활동을 해야 된다고라는 의견이 저는 더 많을 거라고 보입니다. 네. 역시 김건희 여사 관련 이제 또 이야기를 나눌 텐데 봉하마을 방문 당시에 동행했던 지인 중에 김 여사가 이제 운영을 했었던 코바나 콘텐츠 직원이 2명이 있었는데 이 2명이 대통령실에 채용된 사실도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야권에서는 채용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채용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 있었다. 이 적절성 두 분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이게 애초에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영부인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직함과 그다음에 권한 권능들을 가지고 행보를 했었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인데 이 김건희 여사를 공적 주체로만 볼 것이냐 내지는 사적 주체로서 인정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남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이 채용 문제와 관련돼서도 사실 해석이 좀 분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2부속실을 부활시켜서 이런 과정들을 다 투명하게 만들면 이런 논란들은 다 일소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지금 부득이하게 코바나 콘텐츠 직원들이 들어가는 것은 말 그대로 지금 대통령실의 지원을 받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다음에 그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수행해야 되는 역할들 그다음에 전직 대통령의 부인들을 만날 때 갖추어야 되는 예우라든지 아니면 형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네. 거기에 보조를 해줄 만한 인력들은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특히 지금 동행하신 분들은 김건희 여사의 어떤 수행을 맡게 되는 아주 밀착해서 같이 동행해야 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훨씬 신뢰관계가 두터운 사람들 중심으로 그 인력이 꾸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가까운 분들이 채용되는 것을 우리가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훨씬 제도화된 형태로
어떤 절차상으로 문제가 전혀 없는 형태로 그런 식으로 가면 훨씬 더 깔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뭔가 다 말에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배우자의 권능을 내려놓고 이런 것들 다 좋은데 지금 노무현 대통령의 묘지에 간 것도 차를 대관해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배우자의 권능도 내려놓고 제2부속실까지 폐지했으면은 저 차 김건희 여사가 개인적인 비용 내고 다 대관한 건가요? 그건 또 아니거든요. 또 같이 간 분들이 대통령실 직원분들도 있을 거고 이 모든 과정이 대통령의 배우자, 영부인으로서의 그 권한들을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채용 과정에서 저는 충분히 사실 주변에 김건희 여사와 의견이 맞는 분들, 같이 해왔던 분들을 채용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러지 않은 척하는 게 더 문제다. 방금 노무현 대통령 봉하마을 방문한 것도 그렇고 다 공식 일정이거든요. 그리고 코바나 콘텐츠 전무 왜 같이 갔냐 했더니 대통령께서 부산에 빵을 잘한다고 하셨어요. 이건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일이죠. 김건희 여사와 차라리 오랫동안 같은 지인이고 지금 제2부속실이 없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솔직히 말씀해 주셨어야 되는 문제고 저는 이럴 거면 차라리 제2부속실을 살리고 공식적인 청와대 인사채용 과정을 거쳐서 인사검증까지 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서 직원들을 뽑아야 된다. 지금 코바나 콘텐츠라는 것은 사기업이에요. 사기업이고 네. 김건희 여사께서 분명 대통령 당선 다음에는 폐업을 하든지 사회 공헌을 하는 기업으로 남기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유일한 대표이사를 친오빠로 교체하셨거든요. 전혀 다른 말씀이고 코바나 콘텐츠라는 건 결국 사기업인데 사기업의 직원들을 이렇게 수행을 하게 한다? 이거는 국민들께서도 납득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네. 근데 그 지인들이가 같이 동행한 분들이 지인이다. 그 다음에 부속실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됐다라는 말씀을 대통령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은 제가 바로 잡고요. 이제 뭐 말하자면 대통령실에도 파견이 나왔다. 거기에 대해서는 맞는 얘기거든요. 이제 박 위원장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 얘기인데 그 대통령의 배우자는 그가 가지는 공적인 위치라든지 안보상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집에서 숨만 쉬고 계셔도 인력이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봉하마을에 가서 이제 배치가 된 부분들은 사실은 그 김건희 여사가 봉하마을을 가든 아니면 뭐 제주도를 가든 항상 배치되는 인력이기 때문에 그것이 예를 들면 대통령실에 추가적인 인력 배치가 돼서 예를 들면 영부인으로서의 권한과 권능을 누린다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또 김 여사의 팬클럽 문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이제 공식 루트를 통해서 공개가 되지 않았던 예를 들면 이제 대통령 집무실에서 찍었던 이제 뭐 사진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팬클럽을 통해서 개인 팬클럽을 통해서 이제 공개가 돼서 논란이 됐었고 또 김 여사의 팬클럽 회장 이게 변호사로 알려져 있죠. 이분의 욕설 등이 또 이제 알려지면서 이분 정리를 좀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요 부분 김 여사 관련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우리 박용훈 위원장부터 해볼까요? 이것도 사적 영역이죠. 김건희 여사께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반드시 저는 분리해야 된다고 봐요. 강신업 변호사가 팬클럽의 회장이신데 분명 사적 영역인데 김건희 여사의 공식적인 것 같은 사진들이 그곳을 통해서 공개된다. 이건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코바나 콘텐츠 문제도 똑같아요. 사적 영역인 것을 공적 영역으로 끌어와서 문제가 되는 거고 아마 김건희 여사가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코바나 콘텐츠의 도록을 선물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적 영역을 공적 영역으로 끌어들인 사례거든요. 이런 구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팬클럽과의 거리두기가 반드시 필요하고 대통령실에 이렇게 보조적인 지원을 받기보다는 반드시 제2부속실을 만들어서 공식적인 사진도 나오고 메시지도 나오고 이런 것들의 보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제 강신업 변호사가 최근에 이제 논란을 좀 일으켰었던 것들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제2부속실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면 가장 좋은 일들인데 아무래도 지금은 과도기적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논란들도 나타나게 될 텐데 저 강신업 변호사가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충정심이라고 해야 될지 뭐 애국심이라고 해야 될지 팬심이라고 해야 될지 뭘로 정해야 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까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뭐 개인의 자유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됐던 가장 큰 이유는 네.
그 팬클럽의 회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권력처럼 누리게 되면 그거는 저는 부작용이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팬클럽에 예를 들면 정말 김건희 여사가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잘 보조하고 내조하고 동반자로서 역할을 해주기를 요구하는 마음에서 한 거라 그러면 거기까지는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근데 마치 팬클럽 회장인 것이 나의 권력인 것처럼 누리게 되면 저는 그것부터 문제가 지적된다고 시작이 되고 지금 그 강신업 변호사의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면에서 저는 되게 그 부적절하다고 보기 때문에 뭐 말씀 주신 대로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배포되고 제도화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김건희 여사 행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당대를 앞두고 있는 민주당에서 또다시 세대 교체론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86세대 대신에 90년대 학번의 70년대생인 97그룹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나이로 좀 자르는 건 인위적인 교체다. 이건 쇄신이 아니다라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두 청년 정치인께서는 이 세대 교체 어떻게 생각하시고 실제로 실현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먼저 박 위원장님. 인위적인 세대 교체는 저는 참 어렵다고 봐요. 네. 우리가 86 선배들께서 지금 사실 당권을 잡았거든요. 뭐 송영길 대표를 시작으로 이제 당 지도부에 진입하기 시작했고,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단기간에 쉽게 정치를 은퇴하거나 이런 거는 사실 어렵다고 보고, 분명 이분들도 당에 남아서 주류가 아니더라도 저는 비주류로 남아서 당에 큰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반드시 있다고 봐요. 근데 다만 나이로 잘라서 뭐 586은 모두 은퇴해야 된다. 이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반대고요. 지금 97이라고 표현되는 90년대 학번의 70년대생 분들이 당대표에도 도전하려고 하시고 뭐 최고위원회 나가려고 하시고 계시는데 이것이 마치 우리 당 안에만에서 부는 바람이 되지 않으려면 국민적인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당대표나 최고위원 선거를 할 때 당 안에서의만 바람으로 당선되는 분들은 못 봤어요. 제가 뭐 다른 당 이야기하기 좀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당 안에서의 바람만 가지고 저는 당선됐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정권 교체를 원하는 당원들의 마음 그리고 국민들의 마음이 합쳐졌기 때문에 그것이 커져서 이준석이라는 당대표가 탄생한 거지 어떤 분들 소수가 모여가지고 97로 뭐 젊은 세대로 세대를 교체해야 된다라고 주장해서 당대표가 당선된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민주당도 똑같아요. 인위적인 것보다는 이분들이 새로운 지도자로서의 그런 적합한 역량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리더십을 갖췄다고 이렇게 증명만 받는다면 국민들께서 동의하실 거예요. 그래서 국민 여론과 사실 당심은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주면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가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뭐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얼마 전에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586 세대 교체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본인은 나이로 일률적으로 이제 자를 게 아니라 역할이 남아 있는 사람들, 역할을 또 많이 했던 사람들은 그대로 정치를 할 수 있고 다만 선수만 늘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분들, 이분들이 정리가 돼야 된다. 같은 의견이신가요?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선수가 높으면은 사실 주류가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당대표가 되고. 네. 제 생각에는 한 뭐 10년 안쪽, 5년 안쪽에는 이 586 선배라고 하시는 분들이 당의 주류가 아니고 비주류로서 좀 당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스스로 이렇게 변화할 거라고 봅니다. 네. 586 세대가 나가는 것까지는 제가 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97그룹은 주류가 될 준비가 되어 있느냐? 물어보면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뭐 소위 말하는 97그룹이라고 하는 게 실체가 있는지 여부도 일단 불분명하고 실체가 있다 하더라도 과거에 예를 들면 보수 정당의 그 뭐 남원정이라고 불렸던 소장파 개혁 의원들처럼 어떤 당 개혁을 위해서 목소리를 냈던 분들이 있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기억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초선 5명의 의원들이 소위 말하는 초선 5적으로 몰리면서 문자 폭탄 테러를 당하고 그 외 입장을 선회하게 되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이슈와 관련된 사과 문제에 있어서 그런 일들이 있었고 당이 잘못 가고 있다. 민주당이 망가져 가고 있다를 다 알면서도 이렇다 할 소신 목소리를 내지 않은 상황 속에서 나이만 젊다고 해서 그들에게 왜 주류를 넘겨줘야 되는지 제가 제3자 입장에서 봐도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네. 그럼 586 세대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가 찰 겁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뭘 했는데? 라고 이야기하면 97그룹도
할 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전에 대안 세력으로서 뭔가 메시지를 분명히 줬었어야 세대 교체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586 세대들이 했던 얘기들 그대로 따라하는 97 그룹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하나도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 결국 연령만 젊어지는 민주당은 과거의 구태를 젊은 얼굴로 바꿔서 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대 교체에 대해서는 저야 뭐 얼마든지 찬성하는 부분이고 저 역시도 젊은 정치인으로서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97 그룹을 내세우면서 아무런 목소리도 아무런 소신적인 이야기도 당의 개혁에도 앞서지 않으면서 주류만 물러나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제자리 지키기 이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나이로만 따지면 오히려 그 국민의힘이 그 이상입니다. 60세 넘긴 의원이 이제 거의 뭐 절반인데 오히려 국민의힘 안에서는 그런데 세대 교체론 그 목소리가 좀 나오지 않는 건 지난 그 30대의 그 이준석 대표 체제 일련의 영향 때문이라는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 지지층 사이에서는 오히려 노련한 리더십이 더 낫다 이런 목소리도 이제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청년 정치인의 시각 이번에 그 당이 또 이제 달라졌는데 두 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글쎄요, 이것은 사실 이제 이준석 대표가 30대임에도 불구하고 60대가 절반이 넘는 정당에 특히 이제 보수 정당에 당 대표가 됐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시대 교체를 내지는 세대 교체를 너무 많이 시사하는 바이기 때문에 네. 좀 그러다 보니까 또 젊은 정치인들이 더 많이 보이지 않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저 같은 젊은 정치인들이 당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데 이준석 대표에게 사실 스포트라이트가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 안 보일 뿐이지 사실 젊은 정치인들 굉장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 보게 되면 광역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보다 저희가 더 당선자가 많습니다. 공천은 민주당이 더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미에서 차근차근 젊은 세대로 바뀌어져 나가고 있고 결국 60대 이상의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이 2020년에 당선된 분들인데 그때 당시만 해도 국민의힘이 이 정도로 뭔가 분위기가 바뀌어 있던 정당은 아니었고 과거의 구태를 거의 답습했던 정당 자유한국당에서 겨우 간판만 바꾼 정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당선됐던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세대 교체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판단을 좀 유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2024년에 총선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 얼만큼 많은 젊은이들이 원내에 진입하고 당의 어떤 주류들을 교체하는지를 보고 나서 우리가 세대 교체가 됐다 안 됐다를 조금 더 판단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도 굉장히 많은 젊은 사람들이 대거 광역의원, 기초의원으로 진출했음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좀 짧게 들어볼까요? 어떻습니까? 민주당 상황은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은 스스로 안에서 세대 교체를 위한 풀무질이 있다고 봐요.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안에서는 세대 교체를 위한 풀무질이 없다고 보고 제가 여기서 한 반년 전에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의 당선이 오히려 국민의힘의 세대 교체를 막을 거예요. 당대표 하나 바뀌었다고 해서 세대 교체가 되는 건 아니지만은 기존에 60대 이상 국회의원이 주류를 이루는 국민의힘에서는 30대 당대표가 나왔으니까 세대 교체가 다 끝난 거 아니냐라고 해서 그분들이 물러날 가능성이 적어지는 거거든요. 또 김재섭 위원께서 당선자 기준으로 말씀하셨는데 출마자와 공천자 기준으로 말해야죠. 그렇게 따지면 18년도에 광역 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이철우 그 경북도지사가 55년생인데 60대 초중반이셨죠. 그러면은 평균으로 따지면 민주당 50대 중반이었어요. 그렇게 따지면 안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청년들로 공천했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출마했냐로 따져야 되고 오히려 민주당에는 기초의원, 광역의원 수중에서 세대 교체가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국민의힘은 그게 이제 시작 단계고 저는 결국에는 이런 풀무질이 내부에 있냐 없냐로 봐야 된다고 봐요. 국민의힘은 기존에 있는 분들이 약간 기득권처럼 형성돼가지고 뭐 정치인들이라고 말하시겠지만은 청년들이 정당인이거든요. 정당인인 청년들이 정치인으로 올라가는 게 막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대 교체 바람이 민주당에서는 유일하게 불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뉴스엔 청년 마수 이제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김건희 여사의 동향 그리고 정치권에 불고 있는 세대 교체론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박용훈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